제가 예전에 믿었던 것은 내가 내 아이를 깊이 사랑하면 언젠가 그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키운 아들이 몰래 내 이름으로 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등산여행 중 불행한 사고처럼 꾸며 내 죽음을 계획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진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아, 내가 내 계좌로 3억 3천만 원을 송금했어. 나는 아들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며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랑 아기 위해 좋은 영양제 좀 챙겨줘. 잘 보살펴야 해. 알겠지? 민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가볍고 쾌활했습니다. 마치 늘 다정한 남편이자 감사할 줄 아는 아들인 척 연기하는 것처럼. 물론이죠, 엄마. 이제 곧 아빠가 될 건데 수진이랑 우리 아기를 잘 돌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더 말을 하려다가 그 순간을 조금 더 붙잡고 싶었지만 민수가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단순한 고마워조차 없었죠. 나는 실망감을 삼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하지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늙은 여자가 돈을 보냈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민수가 나를 변호해 주길, 적어도 형식적인 한마디라도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수는 비웃으며 날카롭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임신을 꾸며내야 했잖아. 나는 모르게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따뜻했던 기억들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고 가슴 속엔 차가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예전부터 돈 문제에 무책임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항상 나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몇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그리고 나는 매번 도와줬습니다. 도박 빚을 갚아야 할 때도 그의 문제를 수습하는 건 항상 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조금씩 남겨두며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가 수진이 임신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실은 거울보다 차갑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결혼 후 민수는 나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바쁘다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수없이 많은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의 세상에서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귀에는 공허한 침묵만 울렸고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현실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민수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아,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민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가 든 봉지를 내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이 좀 나서 엄마 보러 왔어요. 건강 유지하시라고 영양제도 좀 가져왔어요. 수진도 곧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히 연습된 듯 매끄러웠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집에서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찾아뵌 거예요. 나는 그 둘을 바라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연기에 몰입했구나.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었죠. 그래, 그들이 그렇게 연기하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함께해 주지.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맙다.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민수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엄마, 서 계시지 말고 앉아서 얘기 좀 해요. 나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왔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수는 일부러 자연스러운 척 머리를 극적이며 수진을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알다시피 수진이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그래서 잠시 엄마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말을 꺼내는 것이 마음 아픈 것처럼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힘들어, 어머님. 집이 너무 좁아서요. 이제 아기도 생기는데 저나 아기 건강에 전혀 좋지 않아요.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내가 사는 이 단독주택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조용하고 안전하며 주변 환경도 훌륭합니다. 집값은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겼죠. 민수는 이 집에서 자랐기에 이 집이 가진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도 좋다. 민수의 눈이 즉시 반짝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직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금 더 나아가 보기로 한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될 거라면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세금이나 집관리 같은 걸 맡아서 엄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잖아요. 수진도 부드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 편히 쉬셔야죠. 집안일이나 돈 걱정 같은 건 이제 저희가 할게요. 그들의 작은 합창을 들으며 나는 묘한 거리감과 함께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민수의 요청 하나하나에 고민하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내가 이제는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히 자신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단지 엄마잖아 라는 말 한마디면 내가 세상을 다 내어줄 것이라고 믿는 듯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고 수진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계속 연기해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민수와 수진이 집에 들어오기로 한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은 벌써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설탕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명의 변경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그녀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지만 곧바로 가벼운 웃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급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물론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서류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 집은 여전히 내 소유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민수는 갑자기 부엌을 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이상적인 며느리와 자상한 아들의 모습을 연기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원래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나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며 식사와 부탁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전화 한 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애정의 표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내 식탁을 닦고 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쳐 그를 키웠습니다.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돌아온 것은 나를 단순히 쥐어짜야 할 금광으로 보는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정말 냉정했다면 내가 그를 그렇게 많이 용서했을까?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을까? 나는 그가 변할 거라고, 진심 어린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닌지 고민하던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원래 남의 말을 엿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나를 문 쪽으로 조용히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엄마가 집 서류에 사인만 하면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바로 내쫓아버리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맞아. 그때쯤이면 유산도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엄마.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짐 덩어리일 뿐이지. 이제 너만 있으면 됐어. 엄마는 필요 없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이였나요? 나는 우리의 집을 지키고 그를 키우고 그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와 빚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를 짐작 취급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냉혹한 사람으로 키운 걸까요? 아마도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많이 주고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희생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점점 더 안정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계산적이며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울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이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며 방 안의 줄무늬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며 나는 습관적으로 침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침마다 내 발치에 웅크리고 있다가 축축한 코로 나를 깨우던 내 반려견 구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단단한 매듭이 생기는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본능적으로 침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이면 구피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처럼 뒷마당 산책을 갈 준비를 하며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구피야, 이리 와 착하지. 나는 손뼉을 치며 문 쪽으로 걸어 나가 거실을 살폈습니다. 소파 근처, 식탁 아래, 계단 옆까지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 옆에 놓인 물그릇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젯밤까지 구피가 집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료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피, 나는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뒷문 쪽으로 걸어가며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각각은 잔디가 이슬로 반짝이고 아침 공기는 흙냄새로 가득했지만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구피야, 이거 재미없어. 빨리 나와. 내 목소리는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로질렀지만 들려오는 건 새소리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불안감은 이제 어둡고 무거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방을 수색했습니다. 소파 뒤, 침대 밑, 옷장 안, 화장실 문 뒤까지 찾아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피의 침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담요와 장난감들, 그리고 구피가 가장 좋아했던 삑삑이 공이 있던 그 작은 구석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강아지가 살았던 흔적조차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피는 길을 잃거나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데려갔다는 것을요. 등골이 서늘해지며 칼날이 등을 따라 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식탁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접시 위를 손톱으로 긁으며 짜증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민수아, 수진아, 혹시 구피 본 적 있어?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베이컨 한 조각을 베어 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그게 오늘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버렸어. 순간 내 머릿속이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내 몸 전체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며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음식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늙은 개잖아. 계속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개 없으면 집이 훨씬 조용할 것 같아서. 귀가 멍해지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에 마치 복부를 강타당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창백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엄마도 이제 60이잖아. 그 나이에 무슨 개를 키워. 12년 동안 그 개한테 돈이랑 시간 낭비한 거 나도 알아. 내가 엄마 대신 처리해 준 거야.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민수 씨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어머님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커피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소파에 앉아 1살짜리 구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 따뜻함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내 1호였고 동반자였으며 내 삶의 유일한 변치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내게서 그를 빼앗아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며 끝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민수가 나를 상처 준 적은 많았습니다. 나는 그 고통을 삼키며 그가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마지막 한 방이 강아지로부터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고통스럽게도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와 아들 간의 가식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라는 것을요. 다음 날 나는 집명의 이전 서류로 이장한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에게 서류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됐어. 너희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야. 민수의 눈이 즉시 빛났습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서류를 잡아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수진도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며 미소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자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눈이 좁아지고 의심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고 마치 집안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여유로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집은 우리 거네요.
어머님은 언제 나가실 건가요?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가다니. 내가 어디로 가겠니?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문제죠. 우리가 어머님 사시는 곳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민수를 향해 간청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집도 많잖아. 하나 구하면 되지. 하지만 나는 아직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요. 나는 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얼마나 잘 돌봐줬니? 계속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할게. 아무 문제 안 될 거야. 수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찌푸린 얼굴을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놔두죠. 그래도 쓸모는 있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동의를 보자 별다른 반응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안심할수록 그들을 드러내는 일이 더 쉬워질 테니까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본심을 겉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부터 말이죠. 민수는 수진의 과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돈을 몽땅 끌어다 썼습니다. 지나치게 비싼 결혼식, 고급 자동차, 아파트 계약금까지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내 집에서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자신의 권리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치며 말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줘. 마치 하인을 부르듯 명령조로 말했죠. 진짜 점점 더 못하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곧바로 뱉어내며 물이 나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날 태워 죽이려고. 나랑 아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겨우 억누르며 앓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물 가져다 드릴게요. 수지는 혀를 참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요. 대신 장 보러 가요. 저녁엔 제대로 된 음식 좀 만들어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재료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동시에 복수의 메뉴를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고 유치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 같은 뻔한 선택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너무 명백하고 추적하기 쉬운 방법이니까요. 대신 나는 훨씬 더 미묘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카트에는 고칼로리, 중독성 강한 음식들이 하나둘 담겼습니다. 크림이 가득한 으깬 감자, 버터를 듬뿍 바른 토스트, 치즈가 듬뿍 올라간 구운 마카로니, 오리 콩피, 달콤한 호박 수프,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가공육과 고렴분 소스들까지. 모두 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 겉보기엔 든든하고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서서히 그들의 몸과 정신을 무디게 만들 음식들이었죠. 그날 밤 나는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치즈가 듬뿍 들어간 캐서롤과 리조토를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먹어치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요리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수지는 내가 일부러 더 기름지고 진하게 만든 호박크림 스프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를 여기 두길 잘한 것 같네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더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좀 살 빠진 것 같던데. 그들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올라오는 냉소를 억눌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서서히 옥죄는 덫도, 곧 찾아올 피로감도, 판단력을 흐리게 할 안개도.
나는 단지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그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이 한 입 먹을 때마다 내 계획은 한 걸음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던 중 소파 위에 얼려있는 민수의 노트북 화면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마 노트북을 닫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브라우저 창이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엿보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화면에 떠있는 글자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액 생명보험을 고령가족 구성원 명의로 가입하는 방법. 실종 사건을 자연스럽게 이장하는 방법. 사망 후 신탁 수혜자를 변경하는 방법. 멋줄 읽지도 않았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오직 보험금이라는 목표로만 보였다는 것을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단순한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한 번의 시선이 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코트를 집어들고 곧장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지 않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네, 다우슨 씨 고객님 이름으로 고액 생명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등급의 보험 상품이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민수와 수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수금 대기 중인 보험금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들은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외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하며 가방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드셨죠? 그는 필요할 때마다 연기하던 효자 아들의 모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랑 같이 국립공원에 가볼까 해서요.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수지는 바로 말을 이어받으며 내 등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죠. 괜히 어머님께 짜증내고.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들의 연기가 우스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계획을 이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 가식적인 애정 표현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갈게. 그들은 내가 너무 쉽게 동의하자 잠시 멍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으며 내 방으로 나를 재촉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짐 싸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빈 배낭을 바라보며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먼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건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은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나는 민수의 차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내 마음도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오히려 불길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도시 외곽의 일단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등산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보고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소였지만 좋은 평판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와서. 민수가 상깃을 근처에 차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즉시 내 팔에 팔짱을 끼며 과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멍하니 서 계세요. 기분 망치지 말고 어서 가요.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은 쉬러 온 거잖아. 우리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전망대 근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정상까지는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서 좀 쉬어. 민수가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음료수를 꺼내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해드릴게요. 전해질 음료인데 힘내는데 좋을 거예요. 나는 고마운 척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받아들고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마치 마시는 척했지만 한 방울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병을 내리는 순간 민수와 수진이 서로 주고받는 짧은 눈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번진 알미운 미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에너지바 2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뭔가 먹어야지. 오늘 꽤 힘들었잖아. 그들은 아무 이심 없이 에너지바를 받아들고 포장을 뜯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먹는 바람에 내가 포장에 남긴 작은 흔적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위에 앉아 쉬는 척하다가 갑자기 몸을 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예상대로 곧 수진의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마셨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어 들려온 민수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보험금이 꼭 필요하거든. 그들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산길 밖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2차례의 무거운 충돌음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전해질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시는 척했을 뿐이죠. 진짜 비밀은 에너지바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 집에 숨겨둔 진정제를 내가 몰래 찾아내 조금씩 빼내어 오늘 돌려준 것이었죠.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니 너무 순진하구나.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차갑게 바라본 뒤 가방을 메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야생 동물들이 이 산길을 배회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내려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배워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나는 혼자 흥얼거리며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길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하고 끊어진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덤불 속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분명히 닫혀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응급 서비스를 호출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는 괜찮습니다. 이제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습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명확히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레너드 그레이엄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엄 그룹의 대표입니다.
내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레이엄 그룹이라니 바로 민수가 필사적으로 투자를 받으려 했던 회사였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놀라운 타이밍을 잊지 않는 법이죠. 나는 레너드와 민수의 연결고리를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레너드가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여전히 약하지만 내 손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잡았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데 보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이 뜻밖의 만남을 내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원들, 비서들, 친구들까지 모두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너드는 여전히 방을 지배하는 차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무사히 산에서 돌아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마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어머니가 사실은 지력등산 클럽의 오랜 회원이며 야생에서의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아기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베개 위로 쏟아지는 것을 보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제 세이블 리지로 등산을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돼요. 제발 찾아주세요. 교환원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침착하세요, 고객님. 곧 수색팀을 파견하겠습니다. 5시간 후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민수와 수지는 침대에 누워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마치 비에 젖은 길고양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병원에서 깨어났던 것만 기억나. 나는 바지 한쪽을 걷어 올려 깔끔하게 감긴 발목 붕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염자라고 하셨어.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기절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니? 난 너희를 사랑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민수는 찡그린 얼굴로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는 마침내 패배한 듯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수지는 그녀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보스턴 랍스터가 먹고 싶네요. 내일은 전복탕을 먹고 싶어요. 몸을 잘 챙겨야 하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녀에게 가볍게 먹으라고 부드럽게 권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음식을 준비했고 진한 닭고기 수프를 매일 한 그릇씩 추가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녀는 만족스럽게 그것을 마셨고 나는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퇴원하는 날 나는 이 연극이 마지막 막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희망의 차 회사로 돌아갔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저 여기 직원인데 왜 못 들어가죠? 그가 따지듯 물었지만 경비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고객님은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급히 회사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직위는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벽돌로 가슴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무심히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하루였나 보네.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주먹은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요? 왜 나를 해고한 거죠? 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희 둘 다 내가 돌볼게. 이제 일 걱정은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여행을 보내줄까 해 머리도 식힐 겸 어때?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물론 그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니 딱이네요. 우리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에게 태국으로 떠나는 7일간의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은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이었죠. 조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한편 나는 이미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레너드의 명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며칠 뒤 그가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나는 명함에 양각된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에게 여행 경비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돈을 송금하며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그 한 문장이 그들의 소비를 안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럭셔리 부티크까지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는 너그럽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들이 태국에서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집에서 조용히 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그들이 소유한 모든 물건, 옷, 잡동사니, 그들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을 포장해 지역기부센터로 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물건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들이 럭셔리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 정리는 이미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여행 중 그들이 쓴 모든 비용을 상세히 기록한 청구서를 보낸 것이죠. 모든 항목, 모든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자, 민수. 왜냐하면 그 돈은 내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단지 민수의 신용한도를 이용해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민수의 전화가 곧바로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 청구서들은 뭐냐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쓴 돈이야, 민수. 내가 갚아야지. 그는 잠시 멍하더니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데 내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도 내가 내 엄마라는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말해봐. 돈이 필요할 때 말고 내가 언제 나를 보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한 적이 있니?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문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 들려. 문 열라고. 수진의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아들과 인연을 끊는 방식이야. 어떤 엄마가 이럴 수 있어.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문을 살짝 열고 몸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민수는 즉시 들어오려고 했지만 나는 단호히 막았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뭐 하는 거니?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한테 준 거잖아. 수지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우리가 너를 여기 둔 건 자비로워서였어.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폴더를 민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문서를 봐. 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봐. 민수가 폴더를 열어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수지는 그의 손에서 폴더를 빼앗아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 우리를 속였어. 나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읽지도 않았지. 내가 서명한 문서는 단순한 요양서였어. 법적 효력은 없었지. 수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짜 계약서를 준 거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축하하느라 바빠서 마지막 줄을 못 받겠지. 단순 전시용, 법적 소유권 이전 아님이라고 적혀 있었을 텐데. 민수는 통제를 잃고 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중심을 잡고 침착하게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친자 확인서야. 너의 친어머니는 내 결혼을 깨뜨린 여자였어. 그녀가 너를 낳고 사라졌지. 내 한심한 아버지는 그 일로 내 인생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들였고 키웠고 집을 주고 이름을 주고 교육을 시켰어. 내 빚을 갚아주고 집을 사주고 가족을 만들어줬지. 나는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어. 너에게 모든 것을 줬으니까.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줬지? 민수는 마치 척추가 부러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해줬어. 이제 내가 빚을 갚고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나는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마셨던 그 음료 말인데 난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 너희가 먹었던 건 너희가 준비한 약이었지. 나는 단지 그것을 되돌려준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민수의 울음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깊고 부서진 울음소리, 마치 너무 늦게 깨어난 사람의 울음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 인생의 문턱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평생을 나는 내가 좋은 어머니라고 믿었다. 민수가 길을 잃을 때마다 나는 그를 진흙 속에서 다시 끌어올렸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를 충분히 깊이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도 나에게 따뜻한 마음의 조각이라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아무리 진실된 사랑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문 밖의 소음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민수와 수진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희미해 보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수년간의 고지방, 고염분, 고당분 식단, 그리고 감정적 붕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그들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나중에 의사는 그들이 안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해진 몸은 아마도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제 걱정이 아닙니다. 병실을 나서며 민수가 희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약간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
내가 미안해야지. 감사할 줄 모르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내 뒤에서 심장 모니터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려왔고 간호사들이 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더 이상 내가 속하지 않는 이야기의 관찰자일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한 번도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다. 어디에 있어요? 데리러 갈게요. 레너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꽉 막히고 멍들었던 내 가슴이 마침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가에 남아있던 감정의 잔여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곧 어두운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내 앞에 멈췄다. 나는 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레너드는 운전석에서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제 우리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조용히 조수석에 올라탔다. 레너드는 겉에 있음은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다. 시끄럽지도 가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지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언제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는 나를 작은 마을의 독서 모임에 데려갔고 지역 예술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산책했고 오후에는 요리를 했다. 그는 내가 가벼운 이야기를 할 때도 어두운 기억을 떠올릴 때도 조용히 들어주었다. 나는 집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다. 과거의 다른 사람을 위해 꾸렸던 삶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나만의 취향과 기쁨으로 채워 넣었다. 한때 의무감으로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고 오직 나를 위해 요리하는 장소가 되었다. 뒷마당에는 허브 정원을 가꾸었다. 민트, 로즈마리, 라벤더가 햇살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마치 나의 영혼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레너드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영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꾸준히 내 곁에서 살아갔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끔 우리는 차를 들고 현관에 앉아 있었다. 레너드는 내 손가락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혜린,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익명의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그레이엄 그룹의 내부 문서가 들어 있었다. 임원급 인사 변경 사항이었는데 민수의 이름은 모든 프로젝트 파일에서 안전히 사라져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레너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조용히 커피를 내려 내 앞에 놓아주었다. 나는 커피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늘 불꽃놀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폭풍이 지나간 후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의 손길로 다가온다는 것을. 6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마침내 하나의 깨진 관계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의 삶이 동화 같은 로맨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내가 직접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뒷마당에서 오래된 재즈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해가 나무 뒤로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혜린, 레너드가 부드럽게 물었다.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어쩌면 이미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